안녕하세요. 네, 홍성규의 진보TV 주간 뉴스 브리핑 11월 첫째 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1월 6일인데요. 지난번 방송을 녹음할 바로 딱 그 즈음에 이태원에서 정말 엄청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뉴스에 계속 이 귀를 집중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슬픈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과정을 또 보면서 분노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소식들 중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만한 이야기들로 앞곡지를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 모두 6가지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그 중에 3가지 소식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소식일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엄청나게 수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이 유튜브 방송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좀 이왕이면 조금 더 이제 겹치지 않는 이런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재난 참사와 관련해서 국제적인 전문가, 특히 이제 영국에서 좀 비슷한 일들이 있어서 과거에 이런 어떤 경험들이 좀 축적이 돼 있는 게 있는데 이분을 인터뷰한 기사가 있어서 이걸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분은 영국 런던의 그리니치 대학의 소방안전공학 그룹의 창립 이사래요. 에드윈 갈레아 교수님인데요. 호주 멜버른 출신인 이 갈레아 교수는 1986년부터 인간행동, 대피, 화재 역학 및 시뮬레이션 분야를 연구해온 학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용어예요. 이분이 쓰시는 용어 중에 군중 압착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영어로는 크라우드 크러쉬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번역했을 때 아마 이 경향신문에서도 고민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번역을 하면서 군중 충돌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이 표현을 좀 보면서 군중 압착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 같아서 이후에 기사를 수정을 했더라고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밀화 그리고 관리되지 않은 군중, 넓은 길에서 인파가 밀려드는 좁은 길은 참사의 재료다. 셋이 합쳐지면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과밀화, 관리되지 않은 군중, 그리고 확 좁아지는 길. 이렇게 셋이 합쳐지면 큰 위험으로 이어질 게 뻔하기 때문에 운에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운에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대비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갈레아 교수는 그간 우르르 몰림과 군중 압착을 구분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는데 이 우르르 몰림 요건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도 이제 경찰이나 정부에서 이 이태원 참사를 소개를 하면서 대중들이 갑자기 우르르 몰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표현을 사실은 많이 쓰죠. 그러니까 정부나 경찰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 자칫 이런 표현 안에서는 책임의 소재가 우르르 몰렸던 대중에게 있다는 뉘앙스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르르 몰림과 군중 압착을 구분해야 하는데 우르르 몰림은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가 담겨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군중 압착, 사실은 굉장히 생소하죠.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크라우드 크러쉬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갈레아 교수는 군중 압착은 항상 참사 예방을 위한 정부의 관리 문제와 맞물리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두 개념을 구분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정부 당국이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르르 몰림이라는 단어를 쓴다. 우르르 몰림이라고 하면 성급하며 이성이 없는 동물을 떠올리게 된다. 다시 말해서 우르르 몰리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공포로 허둥지둥하면서 타인이 다치는 것을 신경 쓰지 않으려고 비이성적이라는 인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여러 유형의 사고를 살펴보면 실제로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대중들이 움직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의 99%는 우르르 몰림이 아니라 군중 압착인데요. 행사와 군중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정부 당국은 군중이 비이성적이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항변한다는 거예요. 정부와 언론에 이런 언급을 접하면 이 갈레아 교수는 스스로 자신의 마음속에서 비상벨이 울린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당국이 큰 실수를 저질러서 수많은 이의 죽음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죠. 군중 압착은 군중의 밀집도를 관리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번에 이태원 참사처럼 정말 그 좁은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경우를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이 갈레아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건 이 군중 관리 시스템을 잘 아는 경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도 경찰이 왜 일찍 오지 않았냐, 사전에 예방을 하지 않았냐. 근데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아무 경찰이나 그냥 와서 물론 질서를 유지하는 건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경찰 내에서도 이 군중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전문가답게 관리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사실 우리 주변의 경찰 안에서는 아직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그런 경찰들이 거의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경찰의 인력 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참사를 예방하려면 잘 짜인 행사 계획과 군중의 흐름 관리가 중요한데요. 그러면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면 군중 관리 방법을 잘 알고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경찰의 인력이 필요하다. 사실 영국에서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연구라든지 조사라든지 고민들이 확장이 되었던 데에는 1989년도에 영국의 힐즈버러 축구 경기장에서 비슷한 대참사가 있었어요. 그로부터 사실은 벌써 한 3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는데 차곡차곡 그런 연구와 고민들을 확장시켜 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례를 들면서 사실은 이 영국의 힐즈버러 축구 경기장 참사에서도요, 경찰의 관여로 상황이 더 악화됐대요. 이게 무슨 말이지? 경찰이 출동해서 관리를 하는데 상황이 더 악화됐단 말이야? 이유는 뭐냐면 경찰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중 압착 이런 상황과 관련한 어떤 지식이나 어떤 그 고민들을 잘 모르니까 경찰은 소요사태 대응 훈련만 받았기 때문인 거죠. 소요사태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해산을 시켜야 되나, 이것과 이 군중 압착에 대한 이 관리 시스템은 당연히 다른 영역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이 30여 년 전에 있었던 이 축구 경기장 참사에 대해서 군중들에게, 보통 우리가 훌리건이라고 하죠, 극렬 축구 팬들에게 책임을 돌렸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영국은 이 축구 경기장에서 97명, 어마어마하죠, 97명이 압사를 당했는데 23년 만에 책임자를 단죄를 했대요. 영국의 수상이 직접 그 잘못했다는 사과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이제 그만 좀 해라, 너무 길지 않냐,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영국에서도 2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데 이 정확하게 사고를 다시 조사하고 살펴보고 책임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월호 참사는 물론이거니와 이번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가려내고 이후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갈레아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선 코로나19 팬데믹 규제 이후에 열렸던 할로윈 축제였기 때문에 수많은 청년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당국이 사전에 준비를 제대로 안 한 겁니다. 못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12나 119 등으로 신고 전화가 오면 군중 관리 훈련을 받은 경찰을 위험한 지역에 빨리 배치를 했어야 됐는데, 빠른 배치도 빠른 배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군중 관리 훈련을 받은 경찰이 사실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사실 그 정부나 행정당국에서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였다 이런 이제 변명도 하고 있는데, 주최자가 없는 행사였다고 하더라도 구름 인파가 예상되는 만큼 당국이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에 이 군중 압착으로 인한 참사를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경찰이 관여하기 때문에 항상 정치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좀 남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의 그 힐즈버러 참사의 경우에도 참사의 책임이 경찰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아까 23년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일이 걸렸는데요. 실제로 발생한 일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만 하면 참사에서 교훈을 얻을 수 없다. 참사 재발을 막을 수 없게 된다는 얘기겠죠. 사실 너무나 이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우리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충분하게 이런 교훈들을 좀 얻어낼 수 있었다면 이번 이태원 참사는 사실은 사전에 충분히 좀 예방할 수 있었던 그런 참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거듭 다들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께 정말 깊은 애도와, 그리고 사실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애도를 넘어서 이제 다시는 이런 참사가 거듭되지 않는 사회를,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사실은 결심들을 조금 더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칼럼인데요. 요건 이제 그 정부의 책임, 국가의 책임, 이런 것들을 이제 묻는 목소리들이 또 굉장히 지금 높잖아요. 그 촛불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정부나 관료의 책임과 관련한 칼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책임을 진다. 이게 헌법의 정신이라는 거죠. 한겨레 신문의 박현 논설위원이 쓴 칼럼이에요. 관료제는 18세기 중반에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용어다. 책상이나 사무실 등을 뜻하는 프랑스어 비로와 통치를 뜻하는 전미사 크라시, 비로크라시, 이게 이제 관료주의라는 말이거든요. 군주제 등 전통적인 통치 체제에 대비되는 새로운 제도로서 관료 집단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고안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관료제는 여러 병폐를 낳을 수도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주목이 됩니다. 첫 번째는 관료가 국민을 섬기는 공복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 집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관료들이 법규를 제정한 목적과 동기를 망각하고, 예를 들면 헌법 정신이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이제 그 자신의 행정 업무를 진행하는데 이 기본은 법이거든요. 그래서 법치주의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법을 만들었던 정신이, 기본 정신들이 있는데 이것을 망각한 채 소극적으로 법규에 정해진 조항을 지키는 데만 몰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도 주최자가 없는 행사는 안전관리 매뉴얼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뺌을 하는 굉장히 이제 소극적인 대응인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료들이 국민의 지배자가 아니라 봉사자로서의 제 역할을 하도록 이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좀 담고 있고요. 사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이 이태원 참사는 사실은 정치적 문제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대통령의 사과 한마디가 나오는데도 사실은 며칠이 걸리고, 그리고 지금 경찰청장이라든지 뭐 그 소방방재청이라든지 등등 관련된 부서, 또 행정안전부는 또 어때요? 서로 책임을 미루기에 급급한 모습도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렇게 끔찍하고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이 참사에 대해서 좀 대응을 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 힘을 쏟기보다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생겼죠. 경찰에서 참사 후에 시민단체 동향을 수집해가지고 또 보고를 했던 이 문건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하는 정말 짓거리들인지 모르겠습니다. SBS가 지난 1일이죠. 11월 1일 날 공개한 그 정책 참고 자료라는 경찰청 내부 문건을 보면요. 경찰청이 이태원 할로윈 참사 이틀 뒤인 그 9월 31일부터 진보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다수와 온라인 여론 동향, 언론의 보도 계획 등 정보를 수집해서 내부 문건으로 정리를 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대통령실 등 상급기관에 보고하기 위한 예비자료로 추정되는 이 문건에는 과거 정보경찰의 민간인 사찰이 연상될 법한 표현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어요. 정부 책임론이 부각될 조짐이 있다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의 상황과 이번 참사를 여러 각도에서 비교하는 내용이라든지 보상금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한 5가지 정도 주제를, 예를 들면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고, 보수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굉장히 분노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찰이 지금 이거 할 때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건에 대해서 경찰청에 해명을 요청했더니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공공안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돼 있고, 대통령령에도 경찰이 정책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통상적 수준에서 취합한 것으로 사찰한 것은 전혀 아니다 라고 이제 발뺌을 하고 있는데, 이러니까 사실은 뭐 제가 그간 숱하게 검찰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들을, 아니 그런데 어떻게 검찰을 믿을 수 있냐, 경찰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찰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네,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의 회초리밖에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소식도 사회면 소식으로 좀 이제 각도를 좀 달리해서 난민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난민이라는 이 용어는 사실 일상적인 용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여러 갈등도 있었죠. 대표적이었던 게 그 제주도에 왔던 예멘 난민들과 관련한 어떤 혐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지난 33년 동안 UN 난민 기구에서 쭉 일을 해왔는데 제임스 린치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지금 요 한국에서의 임무를 끝으로 은퇴를 하는데 지난 3년 동안 한국에 있었대요.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이 한국에서 이 난민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공유하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2018년 제주 예멘 난민들과 지난 2021년 작년에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 모두 난민이지만 이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반응은 엇갈렸다. 내전을 피해서 제주에 온 예멘인들에게는 가짜 난민 범죄 우려 등의 혐오성 반대 여론이 컸던 반면에 탈레반 정권을 피해서 입국한 아프간 특별 기여자 378명은 비교적 많은 지원과 환대를 받으면서 정착했다. 이런 현상들, 굉장히 상반된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했던 이 제임스 린치라는 분은요,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정부가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하느냐의 문제에 달려있다. 결국 이것도 정치적 문제라는 거예요. 제주도의 예멘 난민 사안에서도 정부가 이들이 처한 상황과 한국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전달하려고 했다면 그 한국 시민들의, 대중들의 수용도도 훨씬 높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이 세계 난민 기구는요, 지난 1950년에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1950년이면 뭐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이 벌어진 해이지만 그 5년 전인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잖아요. 이 제2차 세계대전으로 발생한 대규모 난민 사태를 해결하고 소멸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이게 중요해요. UN 난민 기구는 스스로 우리 단체는 빨리 소멸되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존속하는 것은 슬픈 일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지금 세계는 거꾸로 가장 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국내에 대한민국의 난민 혐오 여론에 대해서는 아인슈타인도 2차 대전으로 미국에 넘어온 난민이었다. 난민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즉 우리 시민들의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제주 예멘 난민 사례를 보면 이들이 경제적 이유로 입국한 가짜 난민이고 범죄율이 높아질 거라는 주장들이 있었지만 4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소식은 들어보지 못했다. 한국은요, 난민 심사 제도를 운영한 게 지난 1994년 7월부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사실은 한 30년이 약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30년이 약간 안 되는 기간 동안 난민 인정 또는 인도적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의 수는 3,575명인데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0.007%에 불과하대요. 그래서 제목이 한국 난민은 전체 인구의 0.007%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제목에 올라갔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도 이 난민 심사가 엄격하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걸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뭐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어떤 난민들을 수용하는 시민들의 인식이라든지 우리들의 인식이라든지 제도 면에서는 굉장히 좀 아직 낮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엄격한 난민 심사 제도를 갖고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에게까지 예를 들면 뭐 일자리를 빼앗는 가짜 난민이다 이렇게 부르는 건 사실 합리적이지도 않다 이런 거죠. 많은 대규모 난민들을 수용하면서 막 이러지도 않으면서 정말 쥐꼬리만큼 전체 인구의 0.007% 정도의 난민 심사 비율이 지금 현황인데 이렇게 난민 심사 제도를 받고 엄격하게 통과된 분들에게까지 너 가짜 난민 아니야? 이렇게 부르는 건 비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독일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면 이제 유럽 사회 내에서도 독일은 굉장히 좀 이 법 체계가 엄정하고 엄격하다라고 우리는 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유럽에서 가장 많은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는 곳이 또 독일이기도 해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구촌을 함께 살면서 뭐 없었으면 좋겠지만 전쟁이나 내란이나 내지는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어려워진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이주를 해야 되거나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을 때 이들을 우리가 지구촌 전체 차원에서 어떻게, 왜 같은 사람들이니까요. 어떻게 함께 살까?
고민하는 것은 또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5번째 소식은 한반도 소식 준비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태원 참사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심은, 대부분의 관심은 이태원 참사로 가 있긴 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은 한반도로 볼 때에도 굉장히 위험한 시기였어요. 보셨을 거예요. 간혹 가다가 그 뉴스 중간중간에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이 탄도미사일은 그냥 미사일이 아니라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막 이런 것까지 다시 발사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요. 그 얘기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한미 공중연합훈련이 있었잖아요. 이 공군 훈련과 같은 것인데 사실 이게 좀 더 이제 위험한 이유는 땅이나 바다에도 어떤 영해나 영토 이런 어떤 기준들이 있겠지만 하늘에도 선이 있겠지만 하늘의 선들은 사실은 비행기들이 그 안에서 훈련을 하다가 언제든 바로 넘어가면 그냥 전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중연합훈련과 관련해서는 우리 또 그런 얘기도 들었잖아요. 한미연합 군사훈련들이 벌어질 때면 북한의 전체 사회가 다 이 초긴장 준전시 상태로 들어간다, 그런 실질적인 위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공중연합훈련은 북이 느끼는 위기감은 훨씬 더 극심하다는 거죠. 왜요? 아니 국방력으로 따지더라도 미국은 세계 1위고 우리나라도 세계 7, 8위 정도 하지 않나요? 이 두 나라가 합동으로 이 연합 군사훈련을 벌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그 두려움을 내지는 이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번에 이 벌어졌던 비질런트 스톰, 이게 이제 지난달 9월 31일, 9월이 아니네요. 10월 31일 날부터 이 비질런트 스톰이라는 그 공중 훈련이 벌어졌던 건데, 이 공중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북이랑 훨씬 더 강의 대치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 31일 이 비질런트 스톰이라는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북한에서는 침략형 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하면서 이 북한에서도 대응하는 고강도 무력 시위를 벌였죠. 그래서 지난 11월 2일 날 분단 이후에 처음으로 동해의 북방 한계선 NLL이죠. 이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쐈고요. 북한은 이날 이 미사일을 포함해서 총 25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하루에 발사한 미사일로는 가장 많은 숫자였어요. 그리고 이어진 11월 3일 날에는 5월 달에 이어서 5달 만에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쐈고요. 남쪽도 같은 날 NLL 이북 해상에 공대지 미사일 3발을 발사하면서 맞대응에 나섰죠. 사실 이런 상황에서 남북은 이전에 합의했던 9.19 군사 합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의 벌써 이제 무용지물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특히 이날 남쪽이 이 비질런트 스톰, 안 그래도 이 비질런트 스톰이라는 훈련 때문에 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하루를 더 연장하겠다는 발표를 했죠. 그리고 밤에 추가로 북에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과 포탄 80여 발을 쏘는 등 사실상 하루 종일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4일날, 11월 4일 날에도 다수의 전투기 폭격기를 동원한 어떤 이런 그 서로 간의 긴장과 대치가 점점 고조됐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렇게 유독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거는요, 이번에 비질런트 스톰이 한미 항공 전력 240여 대가 참가하는 사상 최대의 규모였다고 합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의 발언을 좀 인용을 해보면,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북한을 직접 공격하는, 들어보셨죠? 좀 끔찍하죠? 참수작전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어요. 당연히 이 비질런트 스톰 훈련은 지난 11월 5일날 끝났는데요. 남북의 긴장은 장기화할 조짐입니다. 한미 군 당국은 11월 3일날 워싱턴에서, 들어보셨죠?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 그 영어 약자로 SCM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더 이제 말폭탄들이 나온 거죠. 핵 사용 기도 시 김정은 정권 종말 초래, 연합훈련 연례화 등 북한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내용이 합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창수 전 청와대 통일비서관은 북한은 그간 대남 대미 협상의 전제로 연합훈련 축소와 중단을 내걸었고, 그리고 북한이 가장 격렬하게 반응하는 게 바로 체제 생존 문제인데, 지난 11월 3일 날 있었던 SCM 한미 안보 협의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건드렸다. 그러니까 핵무기 사용 시에는 니네 김정은 정권은 이제 끝이야. 종말을 초래할 거야.
정권의 체제 안정에 대한 얘기도 정면으로 거론을 했고 연합훈련을 연례화하겠다, 정례화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발표함으로써 사실은 현재 한반도 정세 긴장이라는 게 최정점을 향한 극한 대결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어떤 좀 위험 신호가 많이 감지가 되죠. 무엇보다도 한반도 긴장 상황 역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진보당을 비롯한 수많은 이 시민사회 단체들에서도 지금 당장 이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중단해야 된다. 왜 계속해서 자극을 하면서 서로 이 긴장의 수위를 높이냐. 이 긴장을 자극할 만한 행동들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대화와 협상 이런 것들을 다시 복원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강하게 제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국제면 뉴스로 준비했던 건 한중 관계에 대해서 오늘 좀 가지고 왔는데요. 뭐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잘 몰랐거든요. 최근에 약간 중요한 흐름이 있었더라고요. 뭐냐면 한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관계 역사에서 서로 이제 경제 교류를 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올해는 뚜렷한 변곡점을 찍는 시기로 기록될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이지? 처음 들어보셨잖아요. 그동안은 우리나라 쪽에서 일방적으로 무역수지 흑자,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늘 흑자를 봐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올해 흑자 흐름이 끊기고 월별로는 적자를 기록하는 쌍방향의 예가 드물지 않아진 게 올해 들어서다. 즉 월별로 보면 흑자를 볼 때도 있고 적자를 볼 때도 있고 이렇게 이제 쌍방향적인 흐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변화되고 있다는 흐름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그 대중 무역 수지 기조 변화의 낌새는 올해 이전부터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이 경제 성장이 많이 되고 산업이 고도화를 이루면서 세계 수출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을 벌이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음이 이전부터 감지가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환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선임 연구위원은요, 중국 조사 담당인데요. 한중 경제통상관계가 분업 기반 협력의 시기를 거쳐서, 분업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가 좀 더 기술적으로 산업적으로 고도화된 쪽, 중국이 뭔가 이거보다 약간 좀 낮은 수준의 이런 어떤 분업과 같은 협력 체제에서 경쟁적인 통합시장 단계로 바뀌어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뭐 누구는 흑자를 보면 누구는 적자를 보고 이런 식으로 그럼 앞으로 계속 갈 거냐, 전문용어로 디커플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걸로 나아가고 있는 거냐 라는 데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산업 간의 무역뿐만이 아니라 산업 내의 무역, 그러니까 한 산업 내에서 여전히 중국과 협력하고 분업적인 관계를 맺고 이런 것들은 훨씬 더 긴밀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흑자, 적자 이렇게만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산업 간의 경쟁이 심해진다고 해서 산업 내의 협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강화될 수도 있고, 현재 이미 한중 간에는 실제로 그런 흐름이 있다고요. 예를 들면 휴대폰이나 배터리 제조 산업에서 두 나라가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완제품에 들어가는 중간재들을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이 협력 의존의 공급망 관계로 더 긴밀하게 얽히고 있다는 거죠. 즉 앞으로 이 두 나라의 경제 간에 서로 엮이는 비중은 훨씬 더 점점 더 커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소식을 좀 가지고 나왔던 건, 뭐 우리가 사실 이제 또 국제 정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관심이 좀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리고 올해가 이 중국과의 경제 교류에 있어서 기사에도 나온 것처럼 일종의 변곡점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제 저는 좀 우리나라 사회가 중국에 대해서도 너무 잘 모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 그리고 너무 한쪽 편향적인 이 시각으로만 보고 있지 않나, 이런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 아프리카를 보도하는 언론들의 보도 행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서방 언론으로 극심하게 편중돼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뭐 아프리카는 저 멀리 있다고 쳐요.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도 뭐 굉장히 좀 멀리 있죠. 그러나 중국은 서해를 넘으면 바로 우리나라랑 사실은 거의 붙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 교류 관계도 훨씬 더 긴밀해지고 있는데, 중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굉장히 서방 시각의 얽매인, 무엇보다 어느 나라? 미국의 시각에 얽매인 굉장히 편향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혐중 정서, 그러니까 중국을 혐오한다든지 뭐 중국을 비하한다든지 깔본다든지 이런 경우의 시각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시각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나라의 국익에도, 그리고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외교적 방향에도 저는 절대로 부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는 좀 전에 이 전기사에서도 한반도의 긴장 악화 이런 얘기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평화라는 문제, 그리고 남북 간의 화해와 소통과 교류와 협력과 이런 문제는 사실은 선택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미국에 일방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시각이 아니라 전 세계 전체를 좀 더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그 첫 번째가 아마 이 중국과의 관계가 아닐까, 그리고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문제의식으로 이 마지막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6가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오다 보니까 벌써 6가지 소식을 다 전해드렸습니다. 여전히 애도하는 마음, 저희 그 지역에서도 지역의 산재 사망 그 희생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제 토요일 날 그분의 그 희생과 더불어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함께 추모하는 추모 문화제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아마 당분간 우리들의 관심과 고민들 계속해서 이태원 참사와 연결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도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들을 넘어서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이런 그 재난, 그 중대 재해죠. 사실은 이런 것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단단하게 벼려나가는 시간들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